아버지, 지금 저희 사정을 뻔히 아시면서 정말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손을 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힘드시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말들은 2년 전 윤상호 씨의 집에서 오간 대화입니다. 4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가정을 지켜온 그는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퇴직 후 돌아온 건 축하가 아니라 끊임없는 금전적 요구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사업 자금을, 둘째 아들은 주택 구입비를, 막내딸은 아이 교육비를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은 도와줄 수 있었지만 요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겠다고 말했을 때 돌아온 건 바로 그날 선 대답이었습니다. 서운함, 원망, 그리고 서먹함이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날 이후 윤상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금전적 지원 대신 자식들이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게 하자. 그리고 아내와 함께 조용히 지방의 고령자 임대주택으로 이주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2년. 그의 결정을 흔드는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아버지 이번 설에 찾아뵙고 싶습니다. 윤상호 씨의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요? 그가 떠난 2년 동안 가족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69살, 이름은 윤상호라고 합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은 참 길고도 순식간이었습니다. 29살 한창 패기와 열정만 믿고 사회에 나와 첫 직장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40년을 그곳에서 보낼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어느새 은퇴라는 종착역에 닿아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40년 동안 제 삶의 대부분은 회사와 함께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말단 직원으로 시작해 매일 첫 차를 타고 출근하고 마지막 불을 끄고 퇴근하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젊음이란 건 그렇게 일에 다 바쳤습니다. 퇴근길에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을 시간도 없었고 아내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도 하루에 1시간 남짓이었죠. 그런데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오로지 가족 덕분이었습니다. 결혼한 첫 해 우리는 작은 전셋집에서 살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둘째 아들이 뒤이어 태어나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나날, 그리고 막내딸이 태어났을 때의 감격.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고생이 헛되지 않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회사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책임이 주어졌고 제 자리도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임원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을 때 주변에서는 이제 인생이 편해지겠다고들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바람밖에 없었습니다. 퇴직하면 아내랑 여행도 다니고 손주도 돌보면서 한가롭게 살자. 그게 제 노후의 꿈이었습니다. 40년간의 직장 생활이 끝나고 정년퇴직을 맞은 날 솔직히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회사에서 퇴직 기념패를 받을 때 수많은 후배들이 축하 인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통장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정말 두 다리 뻗고 쉬어도 되겠구나라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한 채, 그리고 퇴직금. 그게 제 노후를 지켜줄 든든한 기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퇴직금이 제 노후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그리고 그 돈을 둘러싼 가족들의 태도가 앞으로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죠. 퇴직 후 첫 달은 마치 꿈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쫓겨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고
눈을 뜨면 창밖의 햇살을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한적한 공원을 산책하며 이제야 진짜 우리 시간이다라며 웃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퇴직한 지 한 달쯤 되었을까요? 첫째 아들 민수가 주말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말수가 적었고 얼굴에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는 주머니 속 손을 꼼지락거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업을 조금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합니다.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봤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롭네요. 그래서 그가 제 얼굴을 슬쩍 살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아버지가 도와줄 거다라는 기대와 혹시 거절당할까 하는 불안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 거냐? 민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금액을 말했습니다. 꽤 큰 돈이었지만 퇴직금이 막 들어온 참이라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눈썹이 아주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저는 그 미묘한 표정을 눈치챘지만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야, 사업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정말 필요하다면 아버지가 믿고 도와줄게.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에게 돈을 보낸 지 2달도 안 돼서 둘째 아들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전세금이 모자랍니다. 지금 계약을 놓치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목소리 속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첫째에게 준 돈도 큰 부담이었는데 이번에는 둘째가 도움을 청합니다. 그날 저녁 현우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기회에 전세 계약을 못하면 아내랑 아이가 불안정한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해요. 저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눈빛이 제게 닿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또? 라는 피로와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우야, 아버지가 너희를 돕고 싶은 마음은 크다.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우가 빠르게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는데요. 이번 한 번만입니다. 딱 이번만 부탁드립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만이라는 말 아버지는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아느냐? 현우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이번만이다. 하지만 너희도 이제부터는 아버지 도움 없이 살아갈 생각을 해라. 둘째에게 돈을 보낸 지 몇 달 후 막내딸 지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애들 학원비가 너무 부담이 돼서요. 잠깐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지연의 목소리는 미안함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깊은 피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둘만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다 노후가 흔들리겠어요. 당신이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인데 이렇게 계속 나가면 우린 뭘로 살아갑니까? 저는 아내의 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려울 때 돕는 건 부모의 의무라 생각했지만 이게 당연해지는 순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가족의 대화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명절 때 모이면 예전처럼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식탁이 이제는 조심스러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아버지가 얼마를 줄까 하는 기대가 비쳤고 제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점점 입을 닫아갔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우리가 꿈꾸던 노년인가요? 아이들이 우리를 부모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은행처럼 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퇴직 후 자식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조금씩 손을 내밀어 주던 저는 어느 순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내밀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같은 부탁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제 마음 한켠에서는 이상한 씁쓸함이 피어올랐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아이들을 돕는 걸까? 아니면 그저 잠깐의 불편함을 덜어주며 스스로를 위안하는 걸까? 아내도 점점 그 생각을 숨기지 않게 됐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계속 도와주는 게 맞나요? 아이들이 정말 자립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 절반, 답답함이 절반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비슷한 답답함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처음 돈을 요청했을 때는 정말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요청이 계속될수록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습관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퇴직하고 나니 제가 평생 믿었던 부모 노릇이라는 것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대주는 것이 부모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무한정 손을 내밀면 아이들이 평생 부모에게 기대는 버릇을 버리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오래 자리 잡았던 착한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미움받지 않기 위해 계속 돈을 내어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미움받더라도 원망받더라도 아이들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와주는 아버지가 되기로 말입니다. 그 결심을 하는 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밤마다 40년간의 직장 생활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선배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상호 씨, 누가 길을 잡아주기만 기다리면 영영 제자리야. 스스로 서야 진짜 힘이 생기는 거야. 그 말이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이상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켠에서는 묘한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이 말로 인해 아이들과의 관계가 멀어질까봐.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저는 오히려 확신을 느꼈습니다. 진짜 부모 노릇은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등을 밀어주는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결정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내린 결정을 존중해요. 아이들이 지금은 서운해하겠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알게 될 겁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돈을 주는 부모가 아니라 자립을 지켜보는 부모가 되자. 그 결심이 제 안에서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결정을 알리기로 한 날,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평생 아이들에게 단호한 목소리를 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늘 웃으면서 감싸주고 불편한 얘기는 최대한 삼켜왔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다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세 아이에게 각각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 전화를 받은 건 첫째였습니다. 민수야, 앞으로는 아버지가 너희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 없을 것 같다. 제 목소리는 가능한 한 담담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짧은 침묵은 제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왜요,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사업 때문에 잠깐 힘든 거잖아요. 예전처럼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는 한숨을 참고 말했습니다.
내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다. 하지만 민수야,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아버지가 평생 너희를 위해 일했지만 이젠 너희가 스스로 서야 할 때다. 그 말이 끝나자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이 깊게 흘러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 서운함과 원망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는 상황이 더 좋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앞으로는 아버지가 지원을 못하겠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우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희 상황을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은 그냥 모른 척하고 손을 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둘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현우야, 아버지가 너를 모른 척하는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하지만 현우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믿는다는 말이 참 편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탁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막내는 다른 두 형제들보다 감정 표현이 적은 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힘드시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그 말 속에는 분명 실망과 서운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지연아.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세 아이 모두에게 전화를 마친 뒤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듯 무거워졌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이들 반응이 예상대로네요. 아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잘하셨어요. 지금은 서운해도 나중에는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아내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첫째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갑자기 끊어버리는 게 부모로서 옳은 겁니까? 우리는 뭐 부모님이 이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지만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히 유지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다. 이게 너희를 진짜 돕는 거다. 하지만 민수는 이해하지 못한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둘째 현우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억눌린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렇게까지 의존적인 사람들이었습니까? 가족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손을 놓으실 수 있어요? 저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애써 단호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현우야,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 손을 놓는 게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자리를 비켜주는 거다. 그 순간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나섰습니다. 현우야, 아버지 말이 맞다. 내가 힘든 거 모르는 거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더 힘들어진다. 현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이 차갑게 돌아오자 저와 아내 사이에도 잠깐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제 결정을 존중했지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보, 가끔은 내가 너무 가혹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저 역시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둘이 같이 내린 결정이잖아요. 흔들리지 말아요. 이게 우리도 아이들도 살 길입니다. 아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아이들과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한동안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그 고요 속에서 저는 제 결정을 곱씹었습니다. 서운함도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단호함이야말로 진짜 부모 노릇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아이들과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몇 달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들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딸은 가끔 짧은 안부 전화만 걸어왔습니다. 명절조차 어색하게 지나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예전처럼 푹적이는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텅 빈 의자만 남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점점 이곳에서의 생활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서 물리적인 거리뿐 아니라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결론이었죠. 서울은 너무 가까웠습니다. 언제든 전화를 걸어 잠깐 들르겠다며 또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아예 한 걸음 물러서야 했습니다. 아내와 상의 끝에 우리는 서울의 집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린 날,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 집은 30년 넘게 우리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 수많은 기쁨과 눈물이 깃든 집을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짐을 싸는 날, 오래된 장롱 서랍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써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던 그 편지를 보며 저는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이들을 버리는 게 아니야. 그들을 믿기 때문이야. 서울을 떠나는 날, 집 앞 골목은 여느 때처럼 붐비고 있었습니다. 택배차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모든 게 익숙했지만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자 창밖으로 서서히 멀어지는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허전하게 비어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묘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우리가 향한 곳은 지방의 한 작은 도시였습니다. 공공 고령자 임대주택이 우리의 새 보금자리가 될 곳이었죠. 처음 도착했을 때 아파트는 서울 집에 비해 훨씬 작고 단출했습니다. 방 2칸과 작은 거실, 그리고 간소한 주방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공기가 다르네요.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했습니다. 창밖에는 작은 공원이 보였고 몇 걸음만 나가면 경로당과 복지센터가 있었습니다. 복지센터에서는 무료 건강검진과 간단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가끔은 마을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텃밭을 가꾸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늘 바쁘게만 살았는데 이곳에서는 하루가 조금 느리게 흘렀습니다. 처음 한 달은 어색함이 많았습니다. 낯선 동네, 낯선 이웃들, 그리고 아이들이 없는 조용한 집. 그러나 아내와 저는 서서히 이곳의 리듬에 맞춰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점심엔 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저녁이면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하루를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이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전화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내려온 건 아이들을 외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그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라는 확신 말입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소박했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돈 대신 시간을, 갈등 대신 평온을, 그리고 불안 대신 확신을 선택한 새로운 노후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온 지도 어느덧 2해가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던 이곳의 생활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들려오는 새소리와 저 멀리 보이는 작은 강물의 반짝임이 하루를 여는 인사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바쁘고 무겁던 공기는 사라지고 이곳에서는 시간이 조금 느리게 흘렀습니다. 아내와 저는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임대주택 근처의 복지센터에서는 매달 건강검진과 간단한 취미 모임이 열렸고 가끔은 동네 어르신들과 작은 텃밭을 가꾸기도 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아도 마음만큼은 꽤 단단해졌습니다. 다만 아이들과의 연락은 거의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처음 지방으로 내려온 몇 달 동안은 명절이나 기념일에도 연락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첫째 민수에게서 한 번쯤 전화가 올까 기다렸지만 그는 사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현우는 아이들과 생활이 힘든지 한동안 소식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막내 지연은 가끔 안부 문자를 보내왔지만 목소리를 들을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이 거리가 어쩌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져야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명절이 다가올 때면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허전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소복이 쌓이던 조용한 오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순간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낯설지 않은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둘째 현우였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요즘 건강은 어떠신지. 그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지낸다. 너희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현우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아버지 이번 설에 저희가 내려가도 될까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년 동안 오지 않던 아이들이 스스로 오겠다고 말하는 순간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막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제 표정을 살펴보던 아내가 묻습니다. 누구예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아내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현울의 설에 내려오겠다고. 아내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정말요? 무슨 일이지?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다시 돈 얘기를 하러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함, 그리고 정말로 변한 모습으로 오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뒤섞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첫째 민수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설에 저희가 내려가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고 어딘가 차분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며칠 뒤에는 막내 지연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엄마 저희도 설에 갈게요. 오랜만에 다 같이 뵙고 싶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2년, 그 긴 시간 동안 서로 다른 곳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이번에 무슨 마음으로 오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들의 목소리 속에서 예전과는 조금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날 밤 아내와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당신 아이들이 진짜 변했을까요? 아내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다를 것 같소.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 속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번 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든 나는 그 자리에서 차분히 그들을 맞이하겠다고. 설을 며칠 앞둔 아침, 아내는 평소보다 부지런히 부엌을 오갔습니다. 당신 오늘은 뭔가 기분이 다르네요. 아내는 웃으면서도 손은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아이들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도 있고 음식이라도 제대로 차려야죠. 저도 모르게 작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점심 무렵 복지센터 앞 주차장에 낯익은 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먼발치에서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 민수의 차였습니다. 그 뒤를 둘째 현우와 막내 지연의 차가 차례로 들어섰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이들의 얼굴은 예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수의 표정에는 예전의 당당함 대신 묘한 차분함이 묻어 있었고 현우의 눈빛에는 그동안의 고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이들과 함께 내렸는데 예전보다 훨씬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아내는 반갑게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이구, 다들 많이 변했네. 얼굴들이 왜 이렇게 야위었어? 민수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정신없이 살다 보니 예전 같지가 않네요. 거실에 둘러앉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표정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예전처럼 당연하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무언가를 꺼내기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2년 전 저희가 많이 서운했어요. 그땐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누구한테도 도움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처음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알겠더라고요. 현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금 문제로 발이 묶였을 때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왜 우리를 외면하실까 했는데 결국 제 힘으로 해결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기대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지연은 조용히 손을 모으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힘들 때 엄마 아버지가 해주신 선택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저 혼자서도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더라고요. 그게 다 아버지 덕분이었어요. 아이들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이 묵직했던 돌덩이가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2년 동안의 고요 속에서 저는 늘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언젠가는 알겠지.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순간이 드디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제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믿고 기다려주신 거였다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현우와 지연도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거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는 눈가를 훔치며 웃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다만 사랑이란 게 무조건 주는 것만이 아니란 걸 알게 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 순간 오랫동안 서먹했던 공기가 한순간에 풀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2년 만에 다시 진심으로 가족이 되었고 그날 저녁 식탁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회사를 다니며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가족에게 바쳤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속에 자리한 부모의 사랑이란 언제나 주고 또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든 채워주려고 했고 그게 아버지의 의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맞닥뜨린 현실은 제가 알던 부모의 사랑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끝이 없는 요구, 반복되는 의존, 그리고 조금씩 벌어지는 마음의 거리.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걸까? 아니면 내 마음의 편안함을 위한 걸까? 그 질문 끝에 내린 결론은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용기가 없었다면 제 자식들은 여전히 부모를 의지하며 제자리 걸음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2년 전 저는 그 용기를 냈습니다. 아버지로서 처음으로 자식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 선택은 가족 모두를 힘들게 했고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단호함이 있었기에 아이들이 비로소 스스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요. 첫째는 사업을 정리하고 현실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둘째는 무리한 주택 구입 대신 안정적인 생활을 선택하며 가족을 지킬 힘을 키웠습니다. 막내딸은 부모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아이를 키우며 자신의 능력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며느리들도 변했고 손주들은 더 밝아졌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때로 등을 떠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붙잡아주는 손만이 사랑이 아니라 놓아주는 손도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이 넘어질 때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응원할 뿐입니다. 그게 진짜 부모의 역할이라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저와 비슷한 나이의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으셨다면 가끔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 용기가 당장은 원망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원망은 이해로, 이해는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그 단단함은 돈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이들이 제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포기와 단절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자식이 스스로 서는 순간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 과정을 기다려주는 용기, 그리고 때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저는 그 용기를 냈던 제 선택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